어느 가을 저녁,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기숙사에 사는 주인공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늦게까지 밤샘 공부를 하다 기숙사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쌀쌀하고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다. 미영은 얼른 따뜻한 방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기숙사로 들어서자 언제나처럼 낡은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반기고 있었다. 미영은 무심코 7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문을 닫고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4층에 도착하자 갑자기 멈춰섰다. 문이 열리긴 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영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 순간 기숙사의 전에 내려오는 괴담이 하나 떠올랐다. 그것은 4층 여자 화장실에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였다. 여러 해 전에 학생 한 명이 4층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로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한다는 이야기였다. 다시 엘리베이터는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미영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6층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문이 열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었다. 순간 소름이 끼치는 한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누군가 엘리베이터 위에서 미세하게 웃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하하, 다시 만났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는 미영 혼자였다. 마침내 7층에 도착했고 미영은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잠깐 안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니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 형상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사람의 형체로 바뀌었다. 그 형체는 뭉툭하고 어수룩한 모습의 어린 소녀 같았고 소녀의 눈은 미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순간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를 확인하니 번호는 없고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있었다. 나랑 놀아줘. 문자를 받은 순간 창문을 보니 아까 그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미영은 두려움에 휩싸여 도저히 그 밤을 혼자 지낼 수 없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방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자고 부탁했다. 친구는 다행히도 곧바로 미영의 방으로 달려왔다. 친구와 함께 있으니 한결 나아진 듯했지만 불안을 떨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미영과 그녀의 친구는 방에서 자정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탁자에 등을 기대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낡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미영은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을 통해 본 바깥은 여전히 안개투성이었고 갑자기 둔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미영은 너무 놀라 소리치며 친구를 깨웠다. 둘은 두려움에 떨며 방 안을 살폈지만 창문 밖의 안개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는 잘못 들었을 거라며 미영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때 문 밖에서 다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도와줘. 이번에는 친구도 그 목소리를 들었다. 둘은 방 안에 그대로 굳어버린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문 밖에 누군가 있는 건 확실했지만 문을 열고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그러자 문틈 아래로 한 장의 쪽지가 밀려 들어왔다. 쪽지에는 다시 나를 도와줘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미영과 친구는 당장 기숙사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언젠가부터 기숙사 안에 퍼진 소문처럼 그날 이후로 미영의 기숙사 방에는 다시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미영은 그 방을 떠난 이후로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여전히 미영의 머릿속에는 그때 들었던 목소리와 소름 끼치는 텅 빈 기숙사 복도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그리고 가끔씩 그녀의 핸드폰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인해 알 수 없는 문자를 받는다. 다시 만나고 싶어. 이제 미영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저 공포와 혼란 속에서 잊어야 할 하나의 밤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10년 전쯤 대학교를 갓 졸업한 혜진이 겪은 일입니다. 혜진은 지방 소도시에서 자라 서울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부모님의 권유로 고향 근처의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지방의 작은 공업단지에 위치해 있었고 혜진은 자취를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오래된 기숙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70년대에 지어진 3층 건물로 회사와는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살게 된 방은 2층 끝쪽에 위치해 있었고 각 층마다 약 6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첫날 혜진은 기숙사의 이삿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꽤 낡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낯설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 밤 혜진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잘 준비를 마치고 잠이 들려는 순간 방밖 복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혜진은 혹시 다른 직원이 늦게 돌아왔나 싶어 신경 쓰지 않고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스럭거림은 점점 그녀의 방문 앞으로 가까워졌고 그녀는 긴장감에 잠을 설치다 결국 밤을 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혜진은 옆 방에 사는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밤 복도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동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기숙사 관리인에게도 물어봤지만 그저 지난해부터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지만 사람들은 금방 적응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또다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더욱 가까이 마치 문 바로 앞에서 누군가 숨죽이며 서성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결심한 혜진은 결국 방심과 호기심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문을 확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끝내 잠에 들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년 전 이 기숙사에서 직원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기사 속 실종자의 얼굴과 이름이 낯설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숙사에 처음 들어오기 전 복도 끝 벽에 붙어 있던 흑백 사진과 이름표를 통해 한 번 본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진은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후 선배 직원에게 과거 실종 사건에 대해 은근히 물어보았습니다. 선배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 사건은 말야 누구도 함부로 말하려 하지 않아. 몇 년이 지나도 그는 끝내 찾지 못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혜진은 기숙사에서의 밤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퇴근 후 최대한 늦게 기숙사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리가 잡혀감에 따라 괴이한 소리 또한 점점 잦아들었고 그녀의 일상 속에서 한 사건으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기숙사를 떠나게 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휴가를 내고 기숙사 방을 정리하던 중 여태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벽지가 약간 들린 부분이 있어 떼어내 보았는데 그 뒤에서 작은 메모장이 나왔습니다. 메모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를 떠난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난 여전히 이곳에 있을 것이다. 혜진은 마음이 섬뜩해졌습니다. 메모와 함께 있던 작은 사진은 분명 실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메모를 챙겨 기숙사를 나와 관리인에게 전화했고 관리인은 곧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그 메모장 외에 특별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은 여러 사람에게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회자되곤 했습니다. 혜진은 그 사건 이후 기숙사를 떠나 서울로 돌아갔지만 종종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이상한 감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날 밤에 기숙사 복도에서 들리던 소리는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고 그 기숙사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면서 미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공포심은 언제나 미지의 존재와 맞닿아 있는 법이죠. 혜진이 경험한 일을 다른 사람들도 또 같은 곳에서 경험하게 될까요?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변두리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20층 높이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자랐기에 익숙함과 편안함이 항상 느껴졌지만 어느 날부터 그 안락함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엄마와 아빠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나는 혼자서 늦은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인터넷에서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쯤이었다. 어느 순간 문득 누군가 내 방 밖에서 걷고 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무시했다. 아빠가 일찍 퇴근하신 줄 알았다. 그러나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불안함을 느낀 나는 내 방 문을 조심히 열어보았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발소리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으려던 찰나 방 안에서는 들릴 수 없는 속삭임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혹시나 잘못 들었나 싶어 주변을 살폈지만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소름이 돋은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때 화면에 알림 불빛이 깜빡이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번호가 없는 발신자였다. 단순한 스팸 메시지겠거니 생각하며 열어본 순간 나는 잠시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너 혼자가 아니야. 항상 지켜보고 있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공포에 질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리다 끊어졌다. 방법을 찾으려 머리를 굴리던 중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방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덜덜 떨며 문 쪽을 바라봤다. 그런데 문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희미한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은 채 문이 다시 천천히 닫혔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섭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나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인터넷이 끊겨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밝게 깜빡이더니 꺼지고 시작되었던 것처럼 다시 켜졌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감을 느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내 머리맡에 놓여있던 인형이 갑자기 쓰러졌다. 인형의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흐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나는 인형을 재빠르게 집어 던졌다. 점점 가까워지는 이상한 기척과 탈출구. 없는 상황은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때 복도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시절 부르던 방식 그대로였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이질적이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들었다. 문틈으로 복도를 바라봤을 때 저 멀리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어둠 속이라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인물이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 광경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쾅 닫고 비명 지르며 방 안에 있던 물건들로 문을 막았다.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방 안의 온도는 더욱 내려가기만 했다. 그러다 갑자기 일순간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멈췄고 공포스러웠던 기운이 사라진 것 같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았다. 복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난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급하게 짐을 챙겨 엄마 아빠의 귀가를 기다리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 이후로도 나는 그 일이 설명이 안 되었다. 심령 현상인지 내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집에 얽힌 뭔가가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